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공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부터 공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 공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그 좋은 학습법을 안다 그래서 아이 공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먼 길을 건너온 느낌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학습법은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번역 출판대 학습과학 77이라는 이런 이제 체계에서 외국의 연구 성과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학습과학이다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학습과학이 뭘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볼까요? 학습과학이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환경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는 학문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습과학은 인간의 학습을 다루는 전통적인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뿐만 아니라 컴퓨터과학, 교육심리학, 신경과학, 인류학 등의 이론이 간학문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연구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학습과학의 주요 관심 대상은 커리큘럼 설계, 비공식 학습 환경, 공부 교수 방법, 정책적 혁신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교수법이 아니라 학습법 차원에서 학습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대로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정리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답답하게 또 안타깝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머님들 심정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습과학이라는 이야기, 또 학습과학 77이라는 책을 설명을 드렸고요. 배움의 본성, 본질.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 내추럴 러닝이라는 용어를 좀 널리 보급시키고 싶습니다. 억지 부리지 말자, 제발. 공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타고난 본능에 맞는 자연스러운 학습법들이 보급된다면, 제가 볼 적에 공부를 기피하거나 공부로부터 도망가거나 공부 때문에 뭘까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인 학습법, 그 본질에는 자연스러운 학습, 인간의 뇌가 사람의 본성이 뭘까요?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메커니즘을 활용한 그런 학습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추럴 러닝이라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장착해 보세요. 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저거 언제 정신 차리지? 저걸 어떡하지? 억지 부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도 학습 본능이 있는데, 그런 학습 본능을 억압하는 그런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조금은 뭘까요? 진지하게, 더 이상 아이 탓하거나 자기 탓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이 학습과학이 매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학습과학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요,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고 입시 경쟁은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성적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성적을 원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볼 때, 바로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성적이 될까요? 자, 또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의 소중한 공부 시간 중에서 과연 몇 프로가 기억으로 남을까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도요, 생활의 일부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활 중에서 학습은 어떤 비중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우리들의 생활은요, 주변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과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억이 얼마나 성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학습이 얼마나 성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생활 속에서 실제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환경은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또, 자, 학습은 기억에, 학습한 내용 중에서 얼마나 기억이 될 것인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억은 없는가? 환경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런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우리 애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공부의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학습지를 할 거냐? 학원을 보낼 거냐, 말 거냐?
또 공부 계획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공부 습관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학교와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까요? 제공하는 뭔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게 부정적이다,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서 아이들의 학습 본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아이 공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볼 적에 제가 학습과학에 기반한 과학적인 학습법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뭘까요?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쪽으로 아이 공부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좋은 환경이 아이의 뭘까요?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것이 자 정상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져서 공부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기억되고요.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뭘까요? 자신의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학습과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실험은요, 이런 겁니다. 4개의 집단이 비교 대상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1번 집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곧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이제 집단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집단은 뭐냐면, 3번 집단은 뭐냐면, 학생의 본분임으로. 학생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당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4번 집단은요, 이번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야. 이런 이제 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4개의 집단 차이, 정리되셨죠? 첫 번째, 1번 집단은 뭘까요? 그냥 공부, 그냥 하는 거죠, 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저 다음 번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는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3번 집단이고요. 4번 집단은 뭘까요? 공부하면은요, 정말 제 인생이 나아질 것 같아요. 제가 공부의 3가지 맛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죠. 공부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단을 비교한 다음에요, 실제 얼만큼 노력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예? 이 그래프를 보시나요? 오히려 아무 이유 없다. 공부를 마이너스 쪽이고요. 시험 공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공부. 자, 4번 집단은 수업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고 그 차이는 세 집단보다 최고 25%나 컸다. 25%.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요? 이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쓸데없는 공부라는 생각을 유발하는 것들은 뭘까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자, 4번 집단은요, 자기결정의 수준이 높았으면 높은 내적 동기를 보였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는 뭘까?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의 뇌는요,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장기용이 아니죠. 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 미래를 주로 예측하는 데 쓰는 게 두뇌의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예측한 다음에 뭘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예측한 것과 어긋났을 때 스스로 다시 생각해서 뭘까? 또 다른 예측을 내놓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뇌의 주인공, 주인,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새로운 문제가 됐어. 당연히 뭘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당연히 호기심을 갖게 되죠. 새롭거나 자기 연관성이 높은 것에 우선적으로 주의력을 활동한다. 매우 중요한 학습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창 시절에 저희 때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끄러운 곳 있죠. 음악이 막 나고 몸막 흔드는 곳. 제가 구체적인 명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어디서 그 소음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 이름과 비슷한 뭔가 부르면 딱 귀에 딱 들리죠. 바로 그게 자기 연관성이거든요. 자기 연관성입니다. 자기 연관성. 자기 연관성이 높으면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 시험 잘 보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과연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노력할 만한 이유일까요? 자, 이번 질문,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기울인 정도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학생의 본분임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못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교육에 던진 문제제기고요. 또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학교가 지금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그런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학교의 문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 공부를 보호할 아이의 학습 본능, 그리고 학습과학을 이해했다면 아이에게 억지 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실은요 이렇거든요. 배움보다는 평가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시험에 유리한 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아이들은 놔두세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성적 또는 시험에 대한 압박보다는 그래도 오늘 뭘 배웠는지, 거기서 뭘 느꼈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요, 재수학원 원장을 하면서도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희들 지난번에 모의고사 봤지? 그러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읽은 문학 작품이나 국어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이나 또 영어 지문 읽은 내용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손 들어봐. 와, 이 질문에 아무도 손을 못 듭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난처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까먹었지?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자기가 그 시험 문제 풀 때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도 안 지났는데 다 까먹었어요. 바로 시험에 대한 강박이죠.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책을 읽는데 이 책이 정말 소중한 거야.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또 숙제를 하려면 이걸 또 어떻게 또 이걸 또 베끼지? 이걸 하루가 땅 차이고요. 중요한 것은 학습 효과만이 아니라 이 학습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요한 것은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도 뭘까요? 그 사람의 성실성, 뭐 예를 들면 승부분성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배우느냐, 어떤 걸 공부하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가정과 아이 상황, 부모님의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용하세요라고까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사실만큼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 공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일까요? 저는 분노합니다. 여전히 많은 어른들 중에서요, 많은 교육계에 뭘까요?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들요, 시험 보고 공부 안 해요. 자, 많은 사교업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뭘까? 실력을 향상시킨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시간 저질 공부 노동을 할 따름이다. 뭘 하나 배우더라도 뭐죠? 의미를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동반돼야지만 그 공부라는 일이 자기형 같은 게 높아지고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교육학의 기본, 바로 평가는 피드백을 위한 거거든요. 피드백. 그래서 제발 시험 성적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결과 뭘 네가 확인했는지, 시험 문제 중에서 그래도 뭘까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고요. 자, 시험 성적에 대한 집착은요, 집착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이 학습, 과학적인 학습 법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질문의 효과인데요. 어떤 거냐면, 자, 사전 질문을 받은 집단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은 집단이 있는데, 이제 세 개의 그룹이 나눠집니다. 자, 일단 실험 집단은 사전 질문을 받은 집단이고요. 한 집단은 그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안 보이네. 사전 질문을 한 내용에 관한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은 질문을 하긴 했는데 사전 질문과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요. 사전 질문을 받지 않은 주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24%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거 신기하죠? 자, 그리고 근데 사전 질문은요, 객관식, 주관식, 빈칸 메우기, 단답식 등 유형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앞에 자기 연관성, 배우는 내용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냥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그래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이걸 배울 텐데요.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그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빈칸 채우기든 단답식이든 뭔가 어떤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거든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번 시간에 뭘 배우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했더니 결국은 뭘까요? 기말고사 점수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근데요, 사전 질문을 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요, 24%더 높은 점을 받았다. 이건 뭘까요? 이건 일종의 전이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할 때는 내가 오늘 뭘 배우는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질문도 만들어 보고 이런 노력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예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예습이라는 말보다는 관심 갖기라는 말을 씁니다. 관심 갖기 수업, 복습이라는 말 대신 확인학습. 확인학습에 대한 얘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사전 질문은 객관식, 주관식, 빈칸 메우기, 단답식 등 유형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 집단은 뭘까요?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자,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뇌는요, 자동적으로 살아갈 세상을 머릿속에 계속 그립니다. 우리의 의식이 끊이지 않죠. 잠자리에서 뭘까요? 꿈을 꿀 정도로 우리의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 근데 그 의식주의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매 순간 살아갈 세상을 다 둘러보고 파악하는 건 너무 어렵죠.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뭐죠? 어느 정도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뭘까요? 맥락이 끊기면서 궁금해지죠. 어떤 사진을 봤는데 전체적인 장면 중 일부만 보여주면 뭘까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뭘까요? 궁금증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뭘까요? 두뇌의 본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원리는 이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객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을 오래 받은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질문하면 뭐해? 혹시 그 질문 때문에 뭘까요? 내가 생각이 너무 빗나가서 시간 낭비할 수도 있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을 뭘까요?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자 학습과학의 7원칙 중에서 학습자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부의 중심이 학습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출제자에게 있나요? 공부의 중심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교육 과정에 있나요? 아니면 뭘까? 아이들의 성적을 매기는 시험에 있나요? 자, 이렇게 이제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의문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뭘까요? 시험 성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성적을 갖다가 단순하게 누가 공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 누가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었는가? 또는 선행학습을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걸로 설명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세 발의 피해예요. 바로 이런 사전 질문. 그리고 사전 질문을 할 만큼 뭘까요? 공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관심 갖기 방법으로 주로 객관식 문제를 몇 문제 풀게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은 뭘까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해도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것과 연결시키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어. 나는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고요. 정말 또 이런 말씀드리기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경험한 어른들도요. 빨리 깨야 될 생각이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시험을 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이거 정말 처절한 거거든요. 거의 두뇌가 뭘까? 도와주지 않는 최악의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왜 배웁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배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어, 영어, 수학을 통해서 뭘까? 우리가 보통 도구 과목이라고 그러죠. 언어 사용 능력, 수리적 사고력, 외국 문화와의 소통 능력을 배우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사회와 과학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뭘까요? 두 무대가 사회와 자연이에요.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배우면 뭘까요? 지식이 많을수록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우리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찾기 쉽겠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또 많아질 수 있겠죠. 지금 문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잠깐 주제에 좀 벗어나지만 교육과정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교육과정대로 하자!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는 시험 다 이거 냉정히 따지면 불법이다. 왜? 피드백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적 매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과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과정대로 우리나라 교육이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많은 부분 이런 두 가지 문제 나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쓸데없는 공부를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제가 볼 적에는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이들 자발성을 빼앗죠. 공부의 의욕을 뭘까요?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주변에 자 부모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부모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하는 모습 너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든 공부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까요? 억지로 해도 공부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억지로 해도 공부시켜야 되는 상황. 근데 조금만 아이가 뭘까? 나이 먹으면 중학년만 돼도 공부시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학원을 보내버리는. 근데 오히려 학원 가서 뭘까? 더 안 좋은 공부 감정을 느끼고요. 공부 상처가 깊어지면서 결국은 정말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올바로 기억한 문장의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은 진행됐고요. 한쪽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은 그냥 문장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요. 문장을 읽고 나서 관련된 설명을 듣도록 했어요. 자기 혼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문장 플러스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을 읽고 나서요. 왜 그래? 왜 그 말이 맞아?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바르게 기억한 문장의 비율은요. 너무 극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처리할수록 기억 가능성이 커진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니라 뭘까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그런 생각은 누가 했지? 이런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뭘까요? 워킹 메모리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일종의 뭘까요? 우리가 요리를 복잡한 요리지만 많이 제대로 했을 때 많은 과정을 거치면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건 똑같은 거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실 때 기억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정교화 질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교화 질문. 왜? 라고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은 왜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어디에 필요할까? 자, 이런 정교화 질문은 기억 향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로 꼽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죠.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객관식 시험 문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리를 한번 볼까요? 과학적 원리를 보면 사람의 뇌는요.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를 처리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감정을 느낀다. 집중. 그 다음에 나와 연관이 있어. 집중. 그리고 자 나름대로 뭔가 공부를 하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 근데 그게 잘 이해가 됐어. 뒤죽박죽 엉망이 아니라 질문하고 그 질문의 결과가 잘 이해하게 됐어. 이런 것들이 뭘까요? 정보 처리 우선순위가 높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주로 만나죠? 평생 한 번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녀의 뇌도요.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먼저 정보 처리를 하거든요. 그건 뭘까? 이거 궁금한데? 이게 재밌겠는데? 감정 개입. 맞아. 이게 바로 그거였어. 이건 뭘까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은 뭐죠?
아이들과 무관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 이거 좀 애매한데,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뭘까요? 명쾌한 답을 찾을 때, 그때 머리가 움직이고요. 이런 올바르게 개혁한 문장의 비율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객관식 정답 찾기에 익숙해지면 왜라고 묻기보다 그냥 암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 암기량을 늘리도록 요구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되는 아이들이 아주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부에 불리한 다수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내추럴 러닝을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뇌에 내장된 과학적인 학습 본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까요? 궁금한 걸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사례들 중에 보면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까지도요. 국어, 영어, 수학에 별로 관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라는 질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는요, 한 친구는 제가 주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인데 곤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곤충에 대한 궁금증. 여기에는 끊임없이 뭘까?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 곤충에 대한 그런 정말 아주 뭘까? 엄청난 그런 호기심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요, 외국의 곤충 전문 잡지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까요? 영어를 습득하게 됐고요. 또 곤충의 세계를 설명한 다양한 수리적 모형을 뭘까?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기량, 곤충에 관한 것들만 주어지면 다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갔거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궁금해한다. 근데 이게 국영수면 좋겠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너의 관심은 국영수여야 한단다. 이런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잘 먹힌다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과정 안에는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적에 문제는 뭘까? 그 공부, 내용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는 관심이 없죠.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를 힘들게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까지 정답 찾기에 익숙해지면 왜라고 묻기보다 그냥 암기하는 공부가 편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자, 이어서 제가 잠깐만요. 이어서 요 조금만 더 해볼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학습과학자들의 실험인데요. 다른 친구에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냥 시험 공부를 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12%더 높았다. 그래서 이걸 제자를 의미하는 프로테제가 독일어인가요? 영어인가요? 나중에 홍공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 프로테제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 아이들이 그때도 뭘까? 시험을 압박하는 것보다 뭐죠? 나 정말 중요한 걸 배워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뭘까요? 공부에 대한 노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또 하나, 너 시험 봐야 돼.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이거 배워갖고 친구들에게 도와줘. 친구한테 설명해줘. 라고 할 때, 그때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12%, 12%면 이 정도 효과를 사교육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부 습관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 그래서 이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주로 기억을로 간직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는 학습 본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는 자 이제 문자가 개발돼 있고요. 다양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자신이 가는 길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문자를 개발하기 이전에 아주 강력하게 써먹었던 뭘까요? 남한테 설명하기 전까지 기억하는 것, 남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배움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서열을 위한 평가를 하다 보면 결국 모두가 다 경쟁자죠. 그래서 정말 이 협동학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는 사회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학습과학의 7원칙 중에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협동학습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옳다, 내가 최고의 부모다.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정말 아이 보호하고 가정을 잘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취지의 댓글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일단 세 분이 엘리 앤 스텔라님 쓰신 글에 엄마라서 나는 최고의 엄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보여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윤경님인가요? 네, 최윤경님도 이제 나는 옳다, 나는 좋은 엄마다. 그리고 에리카 79님이 이제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 분 저한테 제 메일 주소 여기 지금 제가 그날 얘기한 거 있죠. 내가 옳다, 내가 최고의 부모다. 홍콩TV에서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부모님들 불안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부모님들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콩TV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자, 내가 옳다, 내가 최고의 부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요 세 분은 저한테 3종 세트 있죠. 개인정보 3종 세트 지금 메일 주소 보이시죠? 네,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좋은 책,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